I think I made it clear. That was my last job. And you fucked it up. Now go and fix it. You have no other choice. Get rid of her. So you want me to kill off the family? That's a good opportunity, man. Don't overthink it. What if I refuse? 경찰은 당신 못 지켜. 살고 싶으면 빨리 병실에서 나와. 당신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일본의 극우 성향 일간지 산케이 신문 오늘자 헤드라인에 이런 제목 올렸습니다. 일본의 반도 통치, 신의 의향. 또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문창극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 점을 집중 부각해서 보도했네요. 자, 일본 언론의 이 같은 반응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에는 문 후보자가 직접 답할 차례입니다. 정화영 라이브,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중앙일보의 최인택 논설위원, 또 전문정치정치연구소 이철희 소장, 그리고 정미경 변호사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부처 17개 중 7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하며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유한울 기자, 이 친박계 인사들이 많이 발탁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에는 오래전부터 하마평이 무성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대표적인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임으로는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시절 공천심사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또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 공보위원 출신의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역시나 친박근혜계 인사입니다. 그 밖에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 신임 장관에는 최양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이 지명됐습니다. 또 정통관료 출신의 이기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교육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김명수 현 한국교육학회장은 교과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교육, 사회, 문화부총리를 겸임하게 됩니다. 한편 본인이 여러 번 사의를 표명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체는 공백기가 길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오늘 개각은 형식상으로는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은 그런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개각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문창극 총리 내정자와 협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 제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각 작업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문 후보자 임명 전에 이런 방식으로 개각을 진행한 건데요. 야권에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 총리의 제청으로 개각을 강행한 건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유한울 기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오전 단행된 개각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7개 부처 가운데 7개 부처가 바뀌었는데 먼저 경제부총리, 예상대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바로 직전에 원내대표를 지냈었죠. 대표적인 친박 핵심 인사로 꼴려지는 분이고요. 또 여기 지금 위스콘신대 박사가 명시되어 있는데 위스콘신 학파라고 불려질 만큼 지금 대거 이 내각이나 청와대 쪽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를 거쳐서 공무원 생활을 좀 하다가 정당 생활, 국회의원, 원내대표, 또 직영부 장관도 지낸 바가 있고요.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된 교육부 장관에는 교원대학 교수, 명예교수이시죠. 김명수 교수가 또 발탁이 됐고, 이렇게 7개 부처에 개각이 좀 단행이 됐는데요. 먼저 세 분께서 좀 전반적인 총평을 해주시고 그다음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최인택 위원께서 먼저
짧게 촌평하신다면.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친박 인물들이 좀 많고 그런 점에서 어떤 참신성 혹은 개혁성 또는 이제 어떤 이분들의 경력을 봤을 때 전문성 개별 그 해당 부처의 장인데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친박계인데 참신, 개혁, 전문성은 좀 부족하다고 본다. 이철희 소장은. 크게 보면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정치인이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 김희정 의원, 또 문화체육부 장관이 된 정성건 의원도 전 의원이 아니죠. 이분도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한 그룹이 있고요. 또 나머지 그룹은 교수가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플러스 교수 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문성은 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 개혁하는 것의 의미를 좀 참신하게 살렸다 이렇게 하는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측근들을 기용해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예, 저도 조심스럽지만 이제 친정 체제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정 체제. 그리고 기존의 내각에서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있나요?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 변호사님. 이제 아까 지금 그 변화가 그거죠.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장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딱 보이고 사실 다른 분들은 잘 안 보여요. 네, 예, 그만큼 사실은 상징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 상징성 있는 분을 대표 선수로 딱 내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변화죠. 지금보다 더 강한 친정 체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최경환 장관 내정자는 원내대표를 직전에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 하면서 취임 1년 차를 잘 뒷받침했다 이런 평가를 받죠.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있으나 없으나 별 존재감이 없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최경환 부총리가 된다면 상당한 집행력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신임이 돈독하고 또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힘이 센 그야말로 실세 부총리가 될 거는 분명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공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가는 거죠. 경제가 왜 안 나아지느냐, 최근 경제 왜 안 좋아지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곧바로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친정 체제이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도 오는 거죠. 그동안에는 현호석 부총리 팀을 질책하면 됐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안 되죠. 질책하기도 좀 그런. 알겠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수석으로 안종범 수석이 이제 의원직을 놓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경환 안종범 라인은 대선 때부터 계속 호흡을 맞춰온 라인이기 때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차를 가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인데요. 이번에 맡으신 이번에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신데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보면 이번에 이제 융합 기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기술을 합쳐서 새로운 시너지를 내는 이제 기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미래의 기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미래에 될 기술을 미리부터 선점해서 이제 나중에 큰 효과를 내는 그런 기술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이라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벤처 육성 혹은 창조 경제의 정확하게 그 부분을 연구를 해오시고 천착해온 분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실제 이제 그 최경환 장관이라는 복심을 바로 앉혀가지고 창조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창조 경제의 드라이브 힘은 좀 갖추었다. 그것이 이전 내각과 좀 차이가 있는 점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회부총리로 신설되는 교육부 장관, 사회, 문화, 교육 분야를 다 이제 총괄하게 되는데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 그분의 이력부터 좀 살펴볼까요? 역시 미네소타 대학 박사이시네요. 또 교원대 교수를 지내셨고 현재 교육학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행정 경험이 부족한 계속 교수로만 계셨던 분 아니냐. 교육부만 맡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사회부총리로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 대목 이철희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한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사회 분야가 복지도 있고 상당히 이게 한두 분야가 아니고 사회 분야가 사실은 이게 전체를 아우르기가 쉽지 않은 영역인데 평생 이제 교육 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로 지내온 분이 그 분야까지 커버할 수 있겠느냐 내지는 이렇게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의구심이 생기는 걸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일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검증을 받았는지가 지금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연 뭐 부총리 자리, 사회 분야 전체를 통할하는 부총리 자리에 걸맞을까?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이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솔직히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바라시는 게 책임 총리제를 사실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사실 희망하는 건데 예. 지금 이 두 분의 부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군다나 이제 핵심 측근으로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네, 경제부총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책임 총리제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지금 이 교육 쪽에 이제 이 지금 새로운 부총리께서도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부총리 제도를 둔 지금의 취지에 이게 걸맞을까? 예, 이런 예.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 말씀은 좀 종합하면 문창국 후보자는 책임 총리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경제부총리에는 실세가 왔고요. 사회부총리는 조금 좀 우려되는 분이 왔고, 그럼 결국은 최경환 부총리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전체 내각을 통할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구조가 우려되시는 겁니까? 어떤 네, 지금 그 부분입니다. 경제는 최경환 부총리가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경제가 아닌 다른 영역은 대체로 우리가 지금 뭐 분석하듯이 총리나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상당한 조정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뭐 실제 내각이라는 게 운영하다 보면 예.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이렇게 뭐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한두 군데 내지는 서너 군데 포스트를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면 전국 운영의 핵심은 경제는 최경환, 비경제 분야는 뭐 김기춘 실장 아니면 총리 이런 구도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사회 분야를 보면은 사회부총리를 맡으신 분은 일단 이제 교육 쪽에 이제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문화부 장관 하신 분도 문화 쪽 전문가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언론인 출신이죠. 예, 근데 예. 보면은 좀 문화는 그 국민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화 산업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변화에 바로 이제 직결되는 그리고 다양한 뭐 IT라든지 이런 거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인데 보면 장관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 같고 그리고 그걸 총괄해야 되는 사회 부총리가 부총리도. 과연 이런 것까지 총괄할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사회 쪽 같으면은 복지, 뭐 환경,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까지 그렇죠. 과연 저분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인물인지 지금 일단 뭐 저분이 어떤 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 예. 있는 경력만 보면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깊이 들어가면 사실 경제부총리가 관장하는 경제부처에 어디까지를 포함시킬 것이냐는 좀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만 복지나 환경이 사회 분야로 떨어지면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산하로 나뉘어진다면 사실 경제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복지나 환경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이걸 잘 조정해내라는 게 양 부총리 체제의 어떤 그 의도일 텐데 경제부총리는 힘이 세고 사회부총리는 좀 걱정되면 복지나 환경 이런 것은 좀 소홀히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문제 제기인데요. 경제부총리는 뭐 예산 편성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할 힘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회부총리는 사실 그런 정책 수단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좀 버텨낼 건 버텨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뭐 국민적 신망이 있는 분,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분이 대중적 신뢰를 가지고 좀 움직이면 그래도 좀 힘을 가지고 갈 텐데 예. 뭐 저희가 들어봐도 좀 생소한 분이라고 하면 과연 얼마만큼 이 장관들이라는 이 정글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운신의 폭을 만들어낼 거냐 알겠습니다. 걱정스럽죠. 아니 그 지점이라면 사실은 실세가 사회부총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야죠. 네.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건데. 예, 원래 그래야지 아니 예산 문제를 걱정하신다면 사실은 사회적인 덕망 있는 분보다는 완전히 실세가 가셔야지 사실 예산을 버텨내는 거죠. 네. 그래서 김명수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분이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한 내용들을 보면 전교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다. 또 논란이 뜨거웠던 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아주 옹호하는 어떤 태도를 보였다. 또 국사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대목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 아닙니까? 특히 이번 육사 선거에서는 무려 17개 가운데 13곳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단 말이에요.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진짜 이 교육하면 저는 아니 엄마들 지금 생각이 거의 똑같으실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교수님께서 핵심적인 걸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답변을 핵심적으로 딱 드리자면 한 줄이잖아요. 걱정된다. 그렇죠. 걱정되고 그다음에 뭐 불 보듯이 뻔해요, 솔직히. 잘하시겠다고 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이면 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누구든지 그 이 아이들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도 예, 장관도 예, 다 내려놓으시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만 생각해 주시는 게 답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육의 그게 내려놔지겠습니까, 정 변호사님? 근데 안 그러면요. 예. 안 그러면 우리가 세월호를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지금 중앙부처와 지방교육감 뭐 선출된 분들 또 발탁된 분들의 면면으로 봐서는 충돌이 예상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교육에 사실 진보와 보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교육은 사실은 교육의 주인은 학생들과 학부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거대한 그 뭐 교원 조직 그리고 이 정책을 만드는 그 정부는 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조직인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에 정치가 들어오고 뭐 이데올로기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중앙정부에서 대응하는 것까지 앞으로 상당한 이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는 학생들과 이제 학부모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이런 걸 분리시킬 방안을 신임 이제 그 통과가 되면은 예. 이제 교육부총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될 것입니다. 갈등이 우려되는데 갈등을 피하고 협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이재 소장도 한 말씀 하시면. 근데 성향이 분명하신 분에게 그런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낙점하지 않았나 싶어요.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감들이 상당수 진보 성향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대통령 본인도 교육 분야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자기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거를 이번 인사로 분명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갈등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겁니다. 양쪽 다 뭐 그렇게 소란스럽게 했을 때 져야 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건 회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아서 저는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교육 분야가 한국 사회의 좌우 갈등 내지는 뭐 진보 보수 갈등의 핵심적인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갈등이 너무 커지지 않기만을 일단 좀 바라는 수밖에 없겠고요. 학생을 볼모로 잡는 일은 제발 없기를 그건 바랍니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말로는 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해요. 근데 말과 늘 행동은 늘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다 안 믿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좀 아까 우리 최인택 위원께서는 교육에 진보 보수 있다는 게 조금 뭐 아이러니하다는 말씀하셨지만 교육 철학만큼 또 진보 보수의 어떤 입장이 뚜렷하게 차이나는 대목도 없어요. 이른바 이 평준화 내지는 형평성 교육을 위주로 하느냐, 수월성, 탁월성 교육, 엘리트 교육을 위주로 하느냐, 이것만큼 또 철학적 차이가 극명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좀 예상되는 대목인데 너무 성향이 뚜렷하신 분들이 이번에 이제 뽑히고 또 발탁돼서 아무튼 학생들 볼모로만 잡지 말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눈에 띄는 분이 조윤선 장관이 이제 정무수석으로 오면서 공석이대 여성가족부에 김희정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아주 젊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결혼식도 올린 그런 국회의원이고 또 총선에서는 임신한 상태에서 또 당선되기도 했고요. 정기영 의원하고는 17대 때 같이 활동하셨죠? 아니요, 저는 18대였기 18대셨나요? 때문에 같이 17, 활동을 하지 19대이고.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장관 발탁. 그냥 이제 여성 정치인 중에서 사실은 그 발탁해갖고 지금 간 부분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원부터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렇게 맞아요. 올라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알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단순히 여성을 많이 아는 것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과는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잘하실지는 본인이 하실 만큼 아마 표가 나올 겁니다. 그 이철희 소장이 이건 답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좀 뭐 친이계 친박계라는 게 이제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친이계로 분류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석입니까? 친박, 친이 이게 분명한 분이라고 제가 기억하지는 않고요. 대체로 우리가 분류하면 뭐 친이라고 분류를 했거기도 합니다만, 근데
친이의 뭐 아주 핵심이었느냐, 뭐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국회의원 처음 뺏지도 한 게 17대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이 친박이 아주 극명하게 사라진 거는 18대 국회 때부터 이제 좀 달라진 거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젊은 여성 정치인이고 아마 새누리당이 차세대 여성 정치인으로 육성한다 그럴까요? 키우는 예. 정치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장관까지 발탁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뭐 우리 과거에 친이로 분류하더라도 다시 친박으로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그런 분석도 있고 네. 또 전당대회 지금 당권 경쟁이 한참이기 때문에 또 지방선거에서 그 당내 경선 과정에 이른바 비박계들이 좀 약진하는 모습 같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겨냥한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저분이 그 부산의 연제구가 예. 국회 지역구인 걸로 알고 있고 원래 당직자 출신, 실무 당직자 출신으로서 발탁돼서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무나 뭐 또 국회의원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밝겠습니다만 아직 뭐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의원들 간의 소통에서 뭐 이렇게 허브 역할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내거나 뭐 세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뭐 꼭 그런 보석일까 싶습니다. 큰 의미 부여하기는 그렇다. 네. 당내 정치로. 알겠습니다. 근데 18대 때 그 부산 연정구에 출마했다가 친박 연대 후보에게 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당내에서 여러 가지 역학 구도와 관련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금 보면은 어떤 양성평등, 단순하게 여성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양성평등과 가족의 가치, 그리고 이제 젠더 정체성이라 그래서 예. 각 성에 따른 이제 역할이라든지 뭐 그러한 이제 굉장히 급변한 사회 변화에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력을 보면은 인터넷, IT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양성평등과 가족의 가치를 생각하는 쪽에서는 뭐 와서 뭐 장관이라는 건 맡아서 뭐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과연 어떤 열정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떤 그 생각으로 해왔는지 그런 건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예. 되겠네요. 자, 새로 발탁된 분들은 그 정도 좀 말씀을 나누고 관심을 모았던 해수부 장관, 이주영 장관 유임됐습니다. 본인은 뭐 사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만 청와대 설명은 아직 뒷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인데 또 일각에서는 그 팽목항에서 계속 기거하면서 이제는 그 실종자 가족분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야당에서조차도 이주영 장관은 사실 세월호 참사 바로 얼마 전에 장관에 발탁된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참사 전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으니까 오히려 계속 해수부 장관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이 완전 마무리된 후에 그때 가서 경질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유임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희 소장. 저는 유임인 것 같고요. 그냥 제 쭉? 감으로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도 저 현장에 가서 계속 상주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뭐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분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었어도 야당에서 이렇게 호평을 할까? 저는 뭐 국회에서 사실은 저분이 이 덕망이 있는 편으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여야 관계도 아주 괜찮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야당이 뭐 세게 안 때리는 거 아닐까. 아주 나쁘게 본다 그러면 뭐 제19 감사기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간에 보여준 처신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저는 살아남았다고 봅니다. 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화면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보고 눈에 띄잖아요.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이렇게 예. 면도 잘 못하시고 막 수염 많이 기르시고 이래가지고 고생은 아마 엄청 하셨을 겁니다. 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가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유족들도 이제는 되게 친근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유임이 되지 않으셨나. 근데 아마 본인은 되게 그만두시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뭐 조금 아까 제가 언급한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현장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아 문제가 어디 있구나라고 하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양수산부를 개혁한다면 사실 저분이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그걸 갖고 계시는 거죠. 눈으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유임론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야당에서 일부 나왔던 건데. 그렇죠. 해수부와 관련해서 그 문제점 그리고 이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그 고민하고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과 경륜을 한번
써볼 때가 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팽목항에서 보여준 저번에 이제 어떤 정무 감각 그리고 인내심 그리고 이제 대중과의 친화력 이런 게 이제 어떤 장관이라는 직을 할 때 하나의 모범 사례로 이제 정부에서 인식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이주영 장관은 그렇고요. 외교 안보 라인은 뭐 언론에서 계속 나오듯이 유임입니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다 유임이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철희 소장.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 현 정부 들어서서 굵직굵직한 어젠다라고 그러죠. 이슈들이 제기된 부분은 주로 이제 외교안보 분야였잖아요. 그런 부분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대로 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이게 대통령의 뜻이었구나. 이러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이슈들이 등장한 게 장관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결국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였던 것 같고요. 또 법무장관도 사실 황교안 그렇죠. 장관도 유임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1년 내내 논란이 있었던 부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심을 좀 위무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거 때 나타난 민심을 위무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정작 뭐 사회 경제 분야보다는 뭐 경제는 당연히 뭐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사회 분야보다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저는 일정 정도 물갈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새로운 기운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외교 안보에서는 이제 저는 지속성이 좀 중요하다고 지속성?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안보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국방장관이 이미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바꾸면 완전히 지금 뭐 어떤 안정성 이런 걸 이제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이 정도까지 바꾸고 다음에 좀 추가로 바꿔가면서 이제 어떤 뭐 전체 분위기를 본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단단하게 이제 외교 안보를 유지하는 거다. 아마 그런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전 조금만 다른 말씀을 더 드려보면 국정원장 되신 분도 사실은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분이고 안보실장도 초기 첫 내각에서 유임돼가지고 계속 국방장관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을 뜻을 받들었는데 전혀 새로운 분들이 와서 혼란스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교안보 수석은 유임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각에서는 뭔가 변화를 줘서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외교 환경들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는 대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국민적인 여망을 좀 이렇게 대통령이 좀 받들어가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조금 더 강조점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냥 한 줄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세월호 이후에 유병헌 수사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만약에 이 타이밍에 바꾸면 굉장히 지장받을 수 있거든요. 다 그쪽으로 이제 이 내부에서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요. 아마 이 유병헌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뭔가 또 변화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유병헌 수사와도 관련된다. 네. 유병헌 잡기 전에는 그 법무 장관은 이제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단행된 개각에 대해서는 이 정도 좀 평가를 해보고요. 자, 다음 뉴스 전합니다. 역사인식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도 정상 출근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유정화 기자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오늘 오전 9시쯤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부터 밤 늦게까지 종일 사무실을 지켰던 문 후보자는 오늘도 사무실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에 한 발언 뭐 이런 걸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검토해야 되고 또 청문회 준비가 또 많잖아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지금 며칠째 공부하느라고 제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과거 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나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의 법적 대응 문제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의 문제, 앞으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자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과거 교회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어제 오후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저녁쯤 다시 입장을 바꿔 악의적이고 왜곡된 편집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법적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서류 준비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오는 16일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 분위기 상당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여당은 문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고요.
야당은 연일 사퇴 불가 피론을 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민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여당 반응인데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는 그 후보자의 강연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다고 그러죠? 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선 1시간이 넘는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 영상을 틀었습니다. 강연 전체의 맥락에서 문제가 된 발언들을 살펴보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청 후 결론은 문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본인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진솔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하는 것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문 후보자한테 적극적인 해명해라라고 요구한다는 것, 결국 총리 후보를 보호하는 취지로 이해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문 후보자의 발언이 나온 첫날에 새누리당은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칙론의 무게가 실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문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문 후보자의 발언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이인재 의원은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생각들이 표출됐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속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친일 총리를 거부한다면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든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인사청문회 보이콧 주장도 내놓고 있고요. 청와대가 문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문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궤변이라고 비난했고요.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번 인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이 아니라 아베 총리의 수첩에서 인사를 했다는 농담도 나돈다고 비꼬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창극 후보자,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교회 강연 보도는 전체 맥락과 맞지 않는 왜곡된 편집이라고 반박하고요.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교회 강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연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왜곡 편집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 의미가 강조가 안 돼 있어요. 전체 맥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특히 문 후보자가 우리 민족이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고 말한 부분은 일제강점기 계몽운동가인 윤치호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 역시 취지가 왜곡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민지배가 끝나도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으면 공산화됐을 것인데 하나님이 분단과 6.25라는 시련을 주었고 우리 국민들이 잘 극복해 오늘 같은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해 언론사에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직접 강연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강연 전문과 동영상을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공방 이어가고 있죠. 여야 주요 당직자의 육성을 직접 한번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들이 오늘 회의 시작 전에 강연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반응을 내놨네요. 들어보시죠. 우리 민족이 게으르다? 그 얘기 이분의 얘기가 아니라 윤치호 선생의 얘기입니다. 또 우리 민족이 게으르다가 아니라 특정적으로 얘기하면 조선 민족이 게으르다. 또 더 특정적으로 얘기하면 조선의 지식인들이 게으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민족이 게으르다라고 둔갑이 돼서 왜곡돼서 편집됐어요. 결국 전체적인 맥락은 보지 않고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이 문창극 후보자의
생각이 이러이렇다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무리한 주장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또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그 종교적 신념을 특히 그 기독교인들 앞에서 밝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그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 신념만 가지고 그런 표현 또 종교적인 표현을 현실 인식으로 곧바로 투영해서 한 개인의 자질 문제 또는 어떤 그 사람의 그 인간 됨됨이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또 방식으로 또 적절한 자리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문 후보자의 민족관, 역사인식, 또 보수 성향 칼럼 이런 것 등을 적극 부각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나왔는지 또 들어보죠. 5천만 국민 중에 문 후보만큼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통일적, 반복지적 사고를 한꺼번에 가진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 국무총리 후보라고 국민께 내민 박근혜 대통령의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 기껏 이런 것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개조라는 것이 기껏 이런 것이었습니까? 일본 극우파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지명을 환영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이 아니라 아베 총리의 수첩에서 인사를 했다는 농담도 나돌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선 당시 100% 대한민국을 말하며 국민 대통합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상식을 부정하는 분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오늘 나온 여야 지도부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느 목소리에 더 귀가 솔깃해지시는지요? 좀 분석해보죠. 법적 대응까지 지금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청와대랑 사전 교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인태 의원 어떻습니까? 정면 돌파한다, 강경 대응한다는 걸 텐데요. 지금 원래 이 정도 상황에서 어떤 뭐 결심을 하려면은 본인의 이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청와대 측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겠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청문회에서 그 지지해줄 그 뭐 국회 쪽에 어떤 우분이 있어야 된다. 뭐 그 한 세 가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어떤 여론인데요. 예.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떤 뭐 판단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본인은 계속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이고, 청와대 쪽에서도 이제 계속 가는 것으로 하자, 뭐 그렇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국회라든지 여론 동향을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치를 한 건데, 지금 보면 이제 그 팩트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분노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 이제 원문을 보고 알아서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진위가 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이번 해명이라든지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자, 그런 쪽으로 이제 서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뭐 논란이 되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KBS 9시 뉴스 보도를 통해 불거졌던 어떤 교회에서의 강연 내용이란 말이에요. 총리실은 이걸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하면서 강연 동영상하고 그 전문을 총리실 사이트에 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철수 장 보셨죠? 네. 뭐 일부 언론에 대해서 지금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조금 아까 새누리당의 윤상현 사무총장은 원래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또 자기 나름대로 발언을 했어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근데 그 윤상현 총장은 실제 원문을 봤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요. 또 달라요? 다르죠. 지금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윤치호라는 사람은 조선 유학생들이 일하기가 싫다 이거야. 그리고
앉아서 순 말로만 하는 거 좋아한다 이거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 유학생. 네. 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DNA 부분은 윤치호 선생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갖다 붙이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 제가 이렇게 맥락을 여러 번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도 이게 100% 윤치호 선생의 말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윤치호 선생의 말씀을 먼저 얘기하고 문창국 후보자 그걸 해석을 덧붙여서 DNA라고 발언한 거라고 해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네요. 맥락상. 그리고 다시 윤치호 선생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또 윤치호 어록이나 책을 다 읽어봐야지 아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데 어쨌든 어느 경우든 간에 지금 이제 윤상현 총장이 말한 것처럼 뭐 특정 조선인만 특정해서 여기가 문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분도 약간 좀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 원문을 뭐 보실 분들이 보게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만 자칫 저는 그 남북 그 대화록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는 것처럼 원문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100쪽이 넘는 책을 공개했는데 그때 여론 공개하고 나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 안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았거든요. 한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공개했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국민들이 이걸 보고 그 맞다, 잘못된 발언 맞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오면 사퇴할 것인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은 거고요. 어떻게 일국의 총리 후보자가 인준 절차가 시작됐는데 첫 조치가 언론사를 고소고발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이 이후에 우리 사태를 예견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뭔가 좀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그나저나 법적 대응은 가능하긴 한 거예요, 정 변호사? 법적 대응은 사실 뭐 하면 다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정정보도 청구. 그것도 가능하고. 예, 손해배상 일단 가능은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요.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정면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예, 지금 이렇게 법적인 조치, 지금 우리 이철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이제는 이 강연하고 상관없이 원래 내 생각은 이렇다. 아하. 원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예. 아예 정면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약간 이 해명하시는 걸 잘하실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계속 보여준 모습이 책임 총리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사과는 무슨 사과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좀 그게 걱정이 되지만 아무튼 저는 만약에 하시고 싶다면 이 강연 동영상 갖고 우리가 또 분석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연 하나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위안부 사과 문제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 일본 언론이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바로 그 대목을 또 새롭게 불거진 게 93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친미적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5.18 민주화운동 때 미국이 군부의 무력 진압을 묵인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내부의 반미 감정이 좀 고조됐는데 그것을 국제관계 대상이 아닌 감정적으로 봤던 한국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또 새롭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뭐 언론사 법적 대응 이렇게 나오면 또 그 해당 언론사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과연 저분이 과거에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떤 발언했는지 샅샅이 또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상당한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명쾌한 해명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좋게 보면 원뜻이 왜곡됐다는 것 이외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당사자가 왜 그런 발언이 나왔고 내 진위는 뭐더라는 걸 직접 나와서 해명하는 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문 절차라는 게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청문 절차는 시작되는 겁니다. 꼭 날짜 잡아서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 질의응답하는 게 청문 절차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청문 절차라는 걸 왜 합니까?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틀씩이나 하는 거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소한 궁금증이라도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 후보자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뭐 조금 이따가 따져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따져봐야 될 게 총리는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석 의원 전체의 과반수입니까? 과반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회 총 재석수가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많이 빠져가지고 286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과반이 되려면은
144석까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의석수가 149석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초선 6명이 지금 이미 그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과반이 못 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정근하 씨가 어떻게 보세요? 6분만 반대가 아니고요. 인재원 반대죠. 그다음에 정문원 의원 반대죠. 또 한 분 반대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을 다 합쳐서 만약에 그분들이 표결해서 반대한다 이러면 통과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다고 토를 다시는 이유는 뭐죠?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면 대경험에 비춰보면 뭐 백기 들고 당론에 따르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래도 언론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의원님들은 바꾸시긴 좀 어려우시겠죠. 근데 인준 표결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죠. 무기명입니다. 예. 무기명 투표죠. 네. 이거 그럼 정말 표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아니 근데 청문회 그 하실 때 과연 잘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야당 위원장이나 이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서 본회의장에 보고가 안 되면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직권 상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부터 해서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여당 의원 몇 분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당 내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유력한 당권 주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질 텐데 이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민심을 체감할 거 아닙니까? 그 체감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저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아직 이 시점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면 돌파가 성공하기까지는 조금 아까 나온 표현대로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정말 그 산 넘의 산을 다 무사히 돌파하는 정면 돌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국면 전환으로 잦은 사퇴가 있을 것인지 하루 이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유병헌 전 회장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본부가 차려진 인천지검 연결해서 수사 상황 다시 점검합니다. 한영익 기자. 네,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른바 그 핵심 피의자, 이른바 신엄마라고 불려지는 분이 자수한다고 예고했는데 자수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1시 30분쯤 이른바 신엄마로 알려진 구원파 신도 신모 씨가 변호사를 통해 수원지검에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지검으로 압송 중인데요. 신 씨는 그 김엄마로 불리는 다른 신도 김모 씨와 함께 이재옥 헤마토센트라이프 재단 이사장이 체포된 지난달 27일부터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게 유 전 회장의 동선과 은신처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계획입니다. 또 오늘 오전 긴급 체포된 유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 씨도 오후 1시 30분쯤 이곳으로 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틀간 연인원 10,000명을 동원해 금수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지금껏 침울한 상태였는데요. 거의 한 달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검찰 수사가 다시 활기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검찰은 우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유병헌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친형 유병일 씨를 긴급 체포하고 부인 권윤자 씨를 지명 수배하는 등 가족들에 대한 압박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 안전행정부는 물론 군 병력까지 동원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각 지자체에 연계해 전국 24만 곳에서 임시반성회를 열고 유 전 회장의 신상 정보 등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검거 전담팀을 2,400여 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상황이고 군도 해안부대를 중심으로 유 전 회장 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도 어제 검사 3명과 수사관 7명을 추가로 수사팀에 배치했습니다. 유병헌 수사팀에 모두 검사와 수사관 총 110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한국성급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오늘 오전 해양수산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JTBC 한영익입니다. 네, 한 기자 수고하셨고요. 검찰과 경찰이 구원파의 본거지인 금수원에서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 대규모 수색을 벌인 끝에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검경은 이제 주변 검문 검색만을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박상욱 기자.
네,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정 무렵에 수색 인원들이 전부 철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금수원에 투입이 됐었던 인력과 장비 모두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진행된 압수수색이 일단은 끝이 난 건데 이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색이 장기화될수록 이곳에 묵고 있는 이 신도들의 항의가 거세질 수도 있고 또 수색 성과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서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동안 압수수색에 동원된 인력은 약 10,000명가량이었는데 유병헌 전 회장의 도피에 사용됐을 이 지하 비밀시설 등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수배된 인물 20여 명에 대한 검거를 시도했지만 이 압수수색 첫날이었던 그제 5명을 찾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유병헌 전 회장 그간 알려진 신체 특징 가운데 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요? 네, 이 유병헌 회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장 165cm가량의 이 왼쪽에 왼손 손가락 하나가 휘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휘어진 손가락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의 이 세 번째 손가락이었고 또 키도 165cm가 아니라 160cm인 것으로 정정이 되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왼손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법무부의 수용 기록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어제 금수원을 철수했지만 유 전 회장과 그의 측근을 찾기 위해 이곳 인근에서 계속해서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수원 안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나면서 일단 금수원은 다시 신도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안에는 아직까지 300여 명가량의 신도들이 머물고 있는데요. 신도들은 검찰과 경찰이 철수했지만 영장 시한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어서 이 집으로 돌아가기가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유병헌 전 회장이 구원파의 해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신도들은 이를 적극 부인했는데 이 구원파 내에 강건파와 또 온건파의 대립을 주장하고 분란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원파 측은 잠시 후인 오후 4시에 금수원의 내부에서 검경의 이번 2차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식 입장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수원에서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짧게만 좀 언급을 해볼까요? 결국 못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못 잡은 상태고, 그리고 이른바 신엄마 뭐 어떤 사람인지 뭐 정확한 실체도 아직 잘 없습니다만은 자수를 했어요. 근데 또 하도 이 검찰 수사 교란용 뭐가 많아서 저 자수도 혹시 또 교란용 아닌가? 그런 그 의심부터 들고요. 정부에서 짧게만 좀 언급해 주시면. 저도 의심돼요. 의심된다. 그냥 자수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전부 어떤 작전에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왜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반상회를 24만여 곳에서 한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가 안행부에서 만든 반상회 자료예요. 보시면은 유병헌 부자 검거 관련 신고 절차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나요? 또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또 이렇게 넘겨보면 신고 후 보복이 염려되는데 비밀 보장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고, 유병헌 부자 검거가 특정 종교 탄압하려는 목적은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한 또 답도 있고요. 또 뒤이어서 이와 같이 신고 보상금 5억 원 해가지고 사진, 또 저 뒤에는 이제 뭐 변장했을 때 예상 사진 이런 것까지 대대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소장, 반상회 효과 있을까요?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발상 자체는 참 오죽하면 저럴까 싶은데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좀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좀 이해해서 잡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반상회 정도로 해서 만약에 본 사람들이 반상회 가서 확인하고 얘기할 정도면 그냥도 사실은 신고했을 거거든요. 네. 물론 뭐 정부의 해명은 반상회에서 일상적인 논의하고 동시에 이것도 좀 해달라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석이 안 되죠, 조 의원님? 그렇게 말입니다.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옛날 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 예. 반상회를 이용해서 이제 좀 알리려는 건데 지금 같은 시대에 하는 것 자체가 과연 효과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고 뭐 보이려고 하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그 지명 수배자 이 사진이요. 예. 유병원 씨하고 유대균 씨. 이 사진보다는 지금 측근들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지명 수배에 대해서 못 잡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분들 사진을 해가지고 반상회 하는 게 낫죠. 자, 아무튼 이런 것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못 잡았습니다. 잡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정관영 라이브 오늘 정리하고요. 오늘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로 정관영 라이브가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저는 다음 기회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성문규 이지은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 현장이 방송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단 하나의 작품을 위해 캐나다의 보리와 맑은 물을 담아 자연으로 만든 청정 보리 소주, 증류 보리 소주 맥